함경북도 길주에서 오후 5시 반쯤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파형 분석 결과 자연 지진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중국 지진기관은 진원의 깊이가 0m로 파악됐다며 폭발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꼬마 로켓맨이라 부르며 완전히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수소탄을 시험한다면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북한에선 노동당과 군부 핵심 간부들이 잇따라 집회를 열고 김정은 성명을 낭독한 뒤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반미 결전 총궐기를 외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양새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되어 온 하성룡 전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5천억 원대 분식 회계를 주도하고 수조 원대 회사채와 어음을 발행한 사기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에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졌습니다. 대도시 중심부에 세워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주에서 한 4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충돌한 뒤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택시는 전복됐고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6개 거점 지역에 119 화학구조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장비인 화학작용제 탐지기나 독성가스 제거기를 갖춘 곳은 한 곳도 없고 기본적인 보호복조차 모자란 곳이 많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5시 29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부근에서 규모 3.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6차 핵실험 장소와는 20km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 기상청은 인공지진이 아닌 자연지진이라고 분석했지만 중국 측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현재 추가 분석 중입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함경북도 길주군 북북서쪽 23km 지점입니다. 북한이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했던 장소에서 남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규모가 3.0으로 관측됐다며 일단 자연지진으로 분석했습니다.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 규모 3.9, 지난 6차 핵실험 규모는 5.7로 다른 핵실험에 비하면 비교적 작은 규모입니다. 기상청은 또 자연지진에서만 나오는 S파가 관측됐고 인공지진 때 발생하는 음파도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진 같은 경우는 S파가 안 보여요. 근데 여기는 이제 S파가 보여가지고. 하지만 중국 지진국은 이번 지진이 의폭, 즉 폭발에 의한 인공지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규모도 우리보다 강한 3.4로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킬로미터 깊이에서 발생하는 자연지진과 달리 0km, 즉 지표면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상청은 지진이 발생한 곳이 남한 관측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정확한 지진 깊이는 아직 분석되지 않았으며 추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네, 지진 관련 속보는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자신을 늑다리 깡패라고 공격하자 맞받아친 거죠. 특히 북한이 수소탄 시험을 할 경우에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김정은의 초강경 성명이 나온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되받아쳤습니다. 김정은을 로켓맨에서 이번엔 꼬마 로켓맨이라 부르며 완전히 미쳤을 수 있다고 공격한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태평양에서 수소탄을 시험한다면 미국을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Little rocket man, we're going to do it because we really have no choice. We really have no choice. 앞서 트위터로도 김정은은 분명한 미치광이라며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죽이는 일을 개의치 않는다며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온건 파인 틸러슨 국무장관도 모든 군사 옵션이 준비되어 있고 수소탄 시험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며 압박에 힘을 실었습니다.
Assembled, and there is assembled on a standing basis a National Security Council that meets on each of these issues to advise the president. Ultimately, it will be his decision. 북한의 반응은 내일 새벽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로 드러날 텐데 김정은의 초강경 성명이 나온 터여서 더한 말폭탄이 예상됩니다. 미국과 북한의 최고 수뇌부가 경쟁하듯 분노의 단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둘을 말릴 참모들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앞으로의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북한도 역시 북한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노동당과 군부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반미 결전을 부르짖었습니다. 목적은 내부 결속일 겁니다. 이어서 김홍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핵심 간부들이 총출동한 당 중앙위 집회. 최룡해 부위원장이 김정은의 어제 성명을 낭독한 뒤 당 간부들이 돌아가며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합니다. 앞날이 존이 없는 늑다리 미치광이의 도저히 뒤를 감당하지 못할 광태에 부시 전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비꼬는 듯 미국은 악의 제국이라며 반미 대결전을 외쳤습니다. 반미 대결전에서 용조선의 본때를 보여주자! 군부도 총궐기 대회를 열고 미국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때까지 보복전을 펼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집회 소식과 함께 주민의 대미 적개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온 나라가 증오와 분노로 끓는 용암이라고 보도했고 대남기구인 조평통은 미국의 상상하지 못할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펼친 부분을 뒷받침하면서 북한 내부가 결속돼 있다. 미국에 끝까지 밀리지 않고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의 행보라고 봐야 되겠다. 지금 분위기라면 북한이 당분간 내부 결속을 다진 뒤 다음 달 10일 당 창건일을 전후해 도발 카드를 꺼낼 거란 관측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뉴스에서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는 북한과 미국 지도자 보고 있으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죠. 수백만 명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 인신공격으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정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Rocket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싸움의 발단인 트럼프의 이 유엔 총회 발언은 예정이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핵심 참모들이 김정은을 인신공격하지 말라며 여러 차례 트럼프를 만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존심이 센 젊은 독재자를 공개 모욕하는 건 역효과만 낳는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전날까지 없었던 원색적인 표현을 트럼프가 연설문에 넣었다는 겁니다. 이런 트럼프의 단세포적이고 저속한 표현은 유엔과 자신이 출연했던 TV쇼를 혼동해서라고 프랑스 르몽드지는 비꼬았습니다. 말싸움이 최악의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허핑턴 포스트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인신공격에 몰입해 수백만 명의 생사가 걸린 상황을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핵미사일이 1시간도 안 돼 목표에 이를 것이라며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보복 시나리오까지 소개했습니다. 양보 없는 북미 간 신경전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자칫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규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미일 삼각공조에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다룬 어제 일본 NTV 보도입니다. 아베 총리 수행원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에 화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죠. 오늘은 한미 고위 당국자들이 이런 일본의 행태가 한미일 대북 공조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뒤 대북 후속 조치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일본 언론의 한미일 정상회담 발언 왜곡 보도가 함께 다뤄졌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가 매우 심각하고 유감스럽다는 우리 측 우려에 백악관 측도
한미일 삼국 공조의 균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는 북한이 희망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백악관 측은 이번 일은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지난 7일엔 보수 성향의 후지 뉴스 네트워크가 미일 정상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화를 구걸하듯 한다, 거지 같다며 한국을 비판했다고 보도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일각에선 한반도 안보 위기가 아베 총리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점을 노린 일본 국내 정치용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일본 언론의 잇따른 오보는 의도적 왜곡으로 보인다며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태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안으로 자칫 대일 관계가 냉각기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남승노입니다. 오늘 발생한 북한 함경북도 길주 지진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원인 분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의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을 우리 기상청과 같이 자연지진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규모 3.5의 지하 5km 깊이에서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음 뉴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하성룡 전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하 전 사장에겐 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 소식은 윤나라 기자입니다. 분식회계와 횡령 등 10가지 혐의로 카이 하성룡 전 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하 전 사장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 전 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카이에 5,3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뒤 이를 바탕으로 6천억 원의 대출을 받고 2조 5천억 원 규모의 채권과 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회사 돈으로 20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군 고위 관계자 등 유력 인사의 청탁을 받고 20명가량의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하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격리 전문가가 아니어서 분식회계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카이의 한 직원은 검찰 조사 도중 경영진에게 분식회계한 부분이 곧 탄로날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분식회계 과정에서의 하 전 사장의 역할과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히 하 전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자신의 연임 로비에 쓰였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어서 전 정권 인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광주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택시와 부딪힌 뒤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는 전복됐고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전형우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택시 옆부분을 들이받습니다. 택시는 충격으로 옆으로 쓰러집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광주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46살 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71살 김모 씨가 몰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가 뒤집혔고 이어 서 씨의 승용차는 근처에 있던 음식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음식점은 영업전이라 손님은 없었지만 서 씨와 김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쓰레기 재활용 작업장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작업장 관계자 11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과 재활용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장 안쪽 고철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에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가구 판매 단지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구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억여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SBS 전용호입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죠. 하늘에 간 아이가 억울하지 않게 하자는 마음으로 수사를 했다는 나창수 담당 검사를 SBS 취재진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을 수사한 나창수 검사의 현재 근무지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지난달 인사가 나 인천지검을 떠났지만
구형을 하는 마지막 재판에는 참석을 자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검사는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지만 중형 구형이 불가피했다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를 상대로 잔혹하게 살해한 후에 용의 주도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서 중대성과 재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해 공범인 B양에게도 주범과 같은 죄를 물은 건 B양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주범 A양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는 후일담도 밝혔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나 검사가 구형 당시 울먹인 건 피해 아동 어머니의 말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린 피해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운동회 때 달리면서 1등으로 돌면서 빠르게 뛰다 보면은 이 두 다리가 뜨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엄마 나는 하늘을 나는 것 같다. 하늘 나는 증거다.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이 생각이 됐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선 동료 검사와 경찰의 협조도 있었지만 피해 아동 어머니의 결심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힘든 고통을 감내하실 걸 불구하시고 나오신 어머니한테 너무 사실 감사드리고 하늘에 간 피해 아이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 그런 마음에 했던 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119 화학구조센터가 전국 6개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작용제 탐지기 같은 필수 장비를 제대로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9월 경북 구미 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누출돼 23명이 죽거나 다치고 주변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처럼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가 밀집한 전국 6개 거점 지역에 119 화학구조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유독성 물질로 가득 찬 사고 현장에서 장비는 소방대원들의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특히 화학물질의 누출 경로와 성분을 감지하는 화학작용제 탐지기는 필수 장비입니다. 그러나 탐지기를 갖춘 센터는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누출 지점이 두 군데 이상 있을 경우에 탐지 장비가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독성가스 제거기를 포함해 필수 장비 5개도 보유한 곳이 없었습니다. 센터별로 보니 기준 수량에 모자란 필수 장비가 전체 84종류 가운데 절반이 넘었고 가장 기본적인 보호복조차 한 곳을 빼곤 기준 수량에 못 미쳤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구조대원들이 장비가 없어서 목숨을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주요 산업단지 61곳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가운데 화재와 가스 누출, 폭발 사고의 비율은 70%가 넘습니다. 이처럼 출동 횟수는 많고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탓에 소방대원들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미국 서부 대도시인 샌프란시스코 한복판에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졌습니다. 위안부 피해국 후손들이 힘을 합쳐 건립해 그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정준형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공원에 세워진 위안부 기린비는 3명의 소녀가 손을 잡고 둘러서 있고 이를 한 할머니가 바라보는 형상입니다. 소녀 3명은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에 짓밟힌 한국과 중국, 필리핀의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상징합니다. 할머니는 지난 1991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고 김학순 할머니를 형상화한 겁니다. 500여 명이 참석한 제막식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함께 일본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죄를 받다. 반드시 사죄를 받고 법적인 배상을 해야 됩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2년 전에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의결했습니다. 일본이 집요하게 방해했지만 위안부 피해국 13개 나라 후손들이 힘을 합쳐 난관을 이겨냈습니다. We cannot forget history. If we forget it, it will be repeated. And it also symbolizes that women cannot be used as sex slaves.
미국 내 공공부지에 위안부 기린비가 건립된 건 8번째지만 대도시 중심부에 세워진 건 처음입니다. 이번에 세워진 위안부 기린비는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반인륜적 범죄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지난 5월 세월호 선체 수색으로 뒤늦게 유해가 수습된 조은화, 허다윤 양의 유골이 목포를 떠나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시청에선 오늘부터 이틀 동안 두 소녀의 이별식이 진행됩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선체 수습이 오늘은 잠시 멈췄습니다. 안치시를 떠나는 조은화, 허다윤 양을 배웅하며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서울시청에 도착한 두 소녀의 영정은 하얀 국화 대신 빨간 장미꽃으로 물들었습니다.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가족을 생각해 장례식이 아닌 이별식이란 이름으로 두 소녀를 떠나보내기로 했습니다. 엄마로서 정말 예쁜 모습으로 보내고 싶어서 제가 무리한 부탁을 사실 시장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아직 가족을 갖다 찾아달라고 기다리는 가족, 마지막까지 다 찾을 수 있게끔 힘을 갖다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3년 5개월 만에 돌아온 두 소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웃는 모습으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다시 안기로 했는데. 시민들도 아픔을 함께 나누며 두 소녀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어떤 거든 아픈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게 마련인데 이 일에 대해서는 그 아픈 게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시민 1000여 명이 이별식에 참석했습니다. 두 소녀는 내일 밤까지 이별식장에 머물다가 모레 다른 세월호 피해자들이 묻힌 경기도 평택 서우공원에 안치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대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일주기 추모 행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쌀값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집회에 차벽과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았고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 야경이 내려다보이는 북악산길이 요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개조한 오토바이들이 야간 질주를 하고 있는데 근처 주민들은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오토바이 서너 대가 굉음을 내며 주택가 주변을 내달립니다. 전조등에서 나오는 하얀 불빛은 눈이 부셔 쳐다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들은 오토바이 야간 주행 동호회 회원들인데 북악산길 정상에 있는 팔각정까지 가는 길을 선호합니다. 야경을 볼 수 있고 굴절이 심한 도로를 달리는 기분을 즐기고 싶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평일, 휴일 안 가리고 나타나는 이들 때문에 도로 옆에 사는 주민들은 잠을 이루기가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일부러 속도를 높이면서 소리를 강하게 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통 한 10시, 9시, 10시부터 새벽 한 3시 이 사이에 가장 많이 다닌 것 같고요. 경찰과 교통안전공단이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리던 오토바이들이 줄줄이 걸려듭니다. 지금 몇이에요? 110.4. 소음 기준치인 105dB를 넘어 적발된 오토바이 대부분은 미인증 소음기로 불법 개조를 했습니다. HID, 고강도 전조등을 단 오토바이도 역시 불법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하소연입니다. 불법인 건 원래 모르셨어요? 몰랐죠. 밝아서만 받는 거예요. 밝아서. HID 같은 경우 보통 정부의 4배 정도 밝기가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그 불빛을 봤을 때는 최소 몇 초 동안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이곳에서 오토바이 불법 개조 운전자 51명을 입건했지만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매일 꾸준히 걸으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걷는 속도에 따라서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 걸을 때
빨리 걷는 것과 천천히 걷는 것 중 어떤 게 나을까요? 궁금증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걸으면서 혈액 속 산소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해봤습니다. 천천히 걸을 땐 별 변화가 없더니 걸음 속도를 높이자 혈액 속 산소 농도가 97%에서 89%로 떨어집니다. 빨리 걸으면서 몸 안에 있던 산소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이번엔 걷는 속도가 심장과 혈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시속 5.4km 정도의 약간 빠른 속도로 걷게 했습니다. 약간 숨이 차긴 한데 걸을만 해요. 시간이 지나자 심장과 혈압이 큰 폭으로 변했습니다. 분당 80회 뛰던 심장이 150회로 빨라졌고 130이던 혈압은 17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걷는 속도는 심장병 사망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영국 레스터대 연구 결과 빠르게 걷는 사람이 천천히 걷는 사람에 비해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절반 이하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조사에서는 시속 4.8km 속도로 하루 1시간 걷는 습관은 유방암 예방 효과가 14%에 그쳤지만 시속 7.2km로 걸으면 25%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심장혈관에 병이 있는 사람은 빨리 걷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혈압을 높이고 이런 동맥경화가 갑자기 이제 불안정해지고 위험하게 이제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장혈관에 이상이 없다면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매일 걷는 게 심장을 튼튼히 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다시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올랐고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실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고 50층으로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허용된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112제곱미터형이 16억 원에 거래되는 등 파리 대책 이전보다 가격이 뛰었습니다. 매도자들은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걷어들이기도 하고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오름세가 강남의 다른 재건축 아파트로 확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격 움직임이 거의 없고 거래도 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강북 지역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이번 주 서울 전체 집값은 0.06% 올랐습니다.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다소 커진 건데 중소형 아파트 실수요가 몰린 마포와 광진, 중구 등에서 오름폭이 컸습니다. 분양시장에선 지역에 따라 청약 결과가 크게 갈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추첨제 분양 아파트는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청약엔 역대 최다인 22만 명의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선 여전히 미분양이 속출했습니다. 추가적인 규제나 후속 조치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려는 수요가 많은 만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일부 단지의 가격 반등세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직후 가계부채 대책과 주거복지 방안 등을 발표하는 등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열흘간의 긴 연휴를 앞두고 전국 곳곳이 붐볐습니다. 추모공원마다 성묘객들이 몰렸고 재래시장엔 추석 음식 장만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추모공원에는 가족 단위로 조상의 묘를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묘를 깔끔하게 다듬고 미리 성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준비해온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공손히 절을 올리며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깁니다. 어른들은 묘소와 주변에 자라난 풀을 자르고 비석에 쌓인 먼지도 털어냅니다. 다음 주 오면 또 차가 막힐 것 같고 또 때마침 아들이 휴가 나와서 겸사겸사 나왔습니다. 가족끼리 또 성묘 보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재래시장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꼼꼼하게 살피고 맛도 보면서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고릅니다. 나물 종류랑 전 종류도 우선 보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고 해서 이번에 주말에 이제 미리 앞당겨서 미리 장을 보러 오게 됐습니다. 대목을 맞은 상인들은 제수 판매 준비에 즐거운 비명입니다. 그때는 물량이 너무 많은 물량이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미리 작업해 놓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쌀 가마수로 한 30가마 정도 되는데 떡량으로는 4톤 이상이 나오죠. 전국 고속도로에는 벌초와 성묘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명절 준비에 바쁜 하루였지만 수도권에는 오후부터 가을 황사가 몰려왔고 내일도 대기질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자격은 되는데 깜빡하고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제돋보기에서 알아봤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늦둥이까지 자녀 넷을 두고 있는 신삼희 씨. 이직을 하고 아내가 병까지 걸려 가정 형편이 안 좋을 때 근로자녀장려금 198만 원은 큰 힘이 됐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나왔거든요. 또 명절도 다가왔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어쨌든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난 11일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신청을 완료한 215만 가구에 모두 1조 7천억 원, 가구당 평균 78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세청 안내를 받았지만 신청하지 못했거나 일부 요건이 안 돼서 이번에 장려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83만 가구에 달합니다. 깜빡하신 분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는 11월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 나올 돈의 90%만 받게 됩니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가거나 인터넷과 모바일, 우편 또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재산과 소득, 연령 등의 요건들이 있는데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세금 사이트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오르고 받을 수 있는 연령 요건도 지금보다 일부 완화됩니다. SBS 송욱입니다. 설악산에 올가을 첫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활짝 핀 가을꽃 속에서 다양한 축제도 열렸는데요. 깊어가는 가을을 조재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설악산 대청봉 주변이 붉게 가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올가을 설악산의 첫 단풍은 평년보다 5일 빨리 찾아왔습니다. 정상에 오른 등산객들은 사방에 펼쳐진 울긋불긋 단풍 절경에 절로 매료됩니다. 추석을 앞둔 들녘에서는 가을 거지가 한창입니다. 과수원에서는 선물과 제수용으로 쓰일 사과를, 밤농장에서는 밤을 따느라 분주합니다. 빨강, 노랑, 분홍 빛깔의 꽃들이 들판 가득 수놓았습니다. 강줄기를 따라 펼쳐진 3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백일홍 수백만 송이가 일제히 꽃을 피웠습니다. 활짝 핀 백일홍 물결 속을 걸으며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추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백일홍 보니까 너무 그동안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일하느라고 힘들었는데 마음이 확 내려가는 것 같고요. 꽃을 이어붙여 예쁜 화관을 만들기도 하고 손가락에 낄 꽃반지도 만듭니다. 나름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안 예쁘세요? 예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지를? 손녀 하나 주고 하나는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긴 연휴를 한 주 앞두고 나들이객들은 산과들을 찾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가을색은 점차 짙어지고 있지만 때 아닌 황사가 나타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황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밤이 되면서 안개가 다시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무척 강하겠는데요. 특히 안개 상습 구간에서는 예상 가시거리가 50m까지 좁혀지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황사만 제외한다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중부지방은 밤한때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이 27도로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광주와 대구 한낮 기온 2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는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주말 오후에 늦게 북한 함경북도에서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발생 장소가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근처에서 인공지진 여부, 즉 또 핵실험을 한 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기상청은 현재까지 자연지진으로 보인다고 밝혀둔 상태입니다.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